이상한 신호가 보입니다. 미국 주식이 조정이 와야 한다는 기대가 크던 구간에서 오히려 다시 연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상황을 더 불안한 장세로 느낍니다. 기대했던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 때 투자 심리가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시장은 단순한 가격 상승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심리적 불안을 드러냅니다. 주가도 최고 수준인데 환율까지 1480원대로 올라와서 지금 들어가면 계좌가 망가지는 건 아닐까라는 말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주가와 환율이 동시에 부담되는 이중 불안에 시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주가의 고점 자체가 부담이고 환율 상승이 투자 손익에 추가 부담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이 두 요소가 겹치며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역사 데이터를 보면 사상 최고점에만 꾸준히 투자한 사람이 오히려 큰 자산을 만든 역설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전략은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방식이 아닙니다. 최고점에서의 반복 매수는 결국 장기 상승 흐름을 따라가며 자산 증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결과도 이런 누적 효과로 설명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S&P 500 ETF가 최고점일 때만 샀다고 가정하면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30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투자 태도를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점이라 불안하다는 감정이 어디서 커지고 무엇이 그 감정을 더 증폭시키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 직후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대세 하락장 얘기까지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S&P 500과 나스닥이 모두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짧게 보면 급락이고 길게 보면 재상승입니다. 이런 대비가 지금 시장의 풍경입니다. 시장이 단기 뉴스에 과민하게 흔들리는 성격도 함께 드러납니다. 달러 대비 원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주가도 고평가로 보이고 환율도 높은 상황이라 어느 한쪽도 편하게 매수하기 어려운 이중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매수의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분과 리스크 관리 고민이 더 커지는 환경입니다. 미국 주식 너무 고점 같은데 지금 사도 될까요? 들어갔다가 물리면 어떡하죠?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질문이 반복된다는 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뜻이고, 그 불안감이 실제 매매 시점을 늦추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행동보다 고민이 먼저 커집니다. 사상 최고가는 몇 번 안 나올 것 같지만 1950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에서 무려 1250번 등장했습니다. 연평균으로 약 16번씩 새 기록을 세운 셈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신고가는 비정상이라는 선입견이 흔들립니다. 신고가가 잦은 이유는 경제성장과 기업 이익 증가라는 장기 흐름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과 기업 이익 증가 덕분에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고 신고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 산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틀린 선택이라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 판단은 이 사실을 전제로 본인 목표와 시간축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오래 들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저축하고 은퇴 계획도 철저했지만 주식 매수 타이밍만큼은 늘 최악이었던 투자자 밥입니다. 밥은 총 4번의 매수에서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상승 후 매수했고 곧 하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인 사례로 보이기도 합니다. 밥은 1977년 사회생활을 시작해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1980년까지 시장이 60% 이상 오른 뒤에야 $8,000를 S&P 500에 넣었습니다. 직후 시장이 약 30% 폭락하면서 첫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상승이 끝난 뒤 들어갔고 곧 하락을 맞은 겁니다. 이어서 밥은 1987년에 7년간 모은 $16,000를 강세장 꼭대기에 넣었습니다. 블랙 먼데이로 일주일 만에 30% 폭락을 겪었습니다. 1999년 말에는 $54,000를 닷컴버블 꼭지에 넣었다가 이후 50%가 넘는 하락을 맞았습니다. 또 고점이라는 말이 반복될 정도였습니다. 밥은 은퇴 전 마지막이라며 2007년 10월 $50,000를 다시 한번 시장 꼭대기에 투자했습니다. 곧바로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장이 56% 폭락하면서 인생 4번의 투자 모두 대폭락을 맞았습니다. 4번 다 타이밍이 최악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9년 은퇴 시점에 밥의 원금 총합은 $128,000였고 최종 자산은 $110만 불어났습니다. 총 759% 수익률과 연 6.3% 복리를 기록했습니다. 반복된 고점 매수에도 불구하고 장기 회복과 시간이 만든 복리가 결과를 바꿔놓은 겁니다. 결국 핵심 변수는 시간이었습니다.
폭락 뉴스가 쏟아지는데도 주식을 팔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의 사례가 그걸 보여줍니다. 많은 투자자는 뉴스의 반응에 급히 매도합니다. 하지만 밥은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한번 매수한 뒤 폭락이 와도 팔지 않고 버틴 사람이 장기적으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리의 시간 흐름을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복리는 시간이 지나야 증폭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보유를 유지하지 못하면 복리의 장점은 중간에 끊깁니다. 시간만으로는 부족하고 포기하지 않을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상 최고가일 때만 투자한 전략이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1950년부터 2023년까지 S&P 500을 보면 사상 최고가일 때만 투자한 경우와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투자한 경우의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순간 가격만으로 장기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고점과 저점에 집착하면 장기 누적 수익의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전망이 얼마나 빗나가는지도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3년이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S&P 500은 25% 급등했습니다. 시장 방향 전망의 정확도는 47에서 48%에 불과해 동전 던지기보다 못했고 목표 주가와 실제 종가 사이의 평균 오차는 8.3%였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예측에 기대서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 자체가 불확실성을 크게 안고 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은 너무 고점이라 기다리자는 고민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결국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을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데이터를 붙여보면 지금 느끼는 불안의 본질은 타이밍 예측 시도에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이 잘 맞지 않으니 심리만 더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며칠을 비웠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S&P 500을 그대로 보유하면 연평균 8%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상승률이 컸던 단 10일, 20일, 30일을 놓치면 연평균 수익률이 각각 5.26%, 3.41%, 1.83%로 떨어지고 50일을 비워두면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86%로 내려갑니다. 몇몇 급등일이 전체 수익을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큰 하락 직후에 큰 상승이 자주 옵니다. 시장에서 큰 낙폭이 나온 직후 며칠 내에 강한 반등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공포가 그 반등일을 놓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공포에 따른 매도가 반등 구간을 비워두게 하고 그 결과 장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잇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게 시장 타이밍의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전략은 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것입니다. 폭락이 오더라도 밥처럼 팔지 않고 버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패닉셀링은 공포에 따른 즉각적 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수익의 차이는 몇 번의 급등일을 놓쳤느냐에서 갈립니다. 환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환율이 1480원대를 돌파해 장기 평균보다 높은 구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떨어질 때는 이미 주가가 더 올라 지금은 너무 비싸다는 체감이 다시 커지는 경우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환율 부담이 크더라도 주가 타이밍 고민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과 주가를 따로 보면서도 함께 묶어 판단해야 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환율 예측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 구조상 원화의 장기 강세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있고 환율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높을 때와 낮을 때 모두 나누어 사는 분할 매수가 환차손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 방법이 됩니다. 최근 환율이 1480원대를 돌파한 배경에도 그런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히는 것보다 흔들림을 줄이는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용어가 뒤섞이면 판단이 더 흔들립니다. 시장 타이밍은 언제 살지 언제 팔지 시점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분할 매수는 정해진 금액을 나누어 정기적으로 사는 적립식 매수입니다. DCA는 가격과 상관없이 같은 돈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자산 배분은 주식, 채권, 현금 같은 자산군의 비중을 나누는 전략이고 리밸런싱은 그 비중을 원래대로 조정하는 관리 행위입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타이밍은 시점 맞추기이고 분할 매수와 DCA는 규칙 투자이며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은 비중 관리입니다. 지수는 우상향인데 투자자 감정은 오락가락합니다.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증가가 이어지면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신고가가 잦아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경기 침체 조정, 폭락이 끼어들면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여 예측에 매달리게 됩니다. 결국 일부는 시장을 떠나고 상승 구간의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장기 상승 흐름과 주기적 하락 충격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감정의 등락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체크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고가 뉴스가 자주 나오면 지수가 장기적으로 오른 흐름 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단기 과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크게 빠진 며칠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도 봐야 합니다. 급락 구간은 변동성의 크기를 보여주고 반등일을 놓칠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환율은 대외 변동성의 배경을 이해하는 지표로 보고 무엇보다 본인의 보유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같은 뉴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결국 기간이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면 미국 주식 지금 사도 될까라는 질문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누구도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맞힐 수 없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신고가는 생각보다 흔한 현상이고 단기 변동에 매달리기보다 시장에 오래 머무르는 태도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신고가 갱신도 그 자연스러운 흐름 위에 있습니다. 밥의 사례가 그걸 보여줍니다. 밥은 인생 내내 꼭대기에서만 산 것처럼 보였지만 팔지 않고 버티며 110만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술적 타이밍보다 꾸준한 저축과 일관된 투자 태도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깁니다. 2030 세대에게도 이 원칙은 충분히 참고할 만합니다. 앞으로도 투자 마인드셋과 미국 주식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경제락이었습니다.